제 손은 차가운 링거대를 부여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한 지 닷새째. 칼로 도려낸 제 배는 아직도 불덩이처럼 타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꿰맨 자리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에는 빨리 움직여야 회복이 빠르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발길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특실 1507호. 제 남편 박상철의 병실이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교태 섞인 그 웃음소리. 어머, 오빠? 이거 먹어야 빨리 낫지. 자기 이거 안 먹으면 나 삐칠 거야. 오빠. 제 남편은 올해 60입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장이 짙은 여자가 남편의 침대에 걸터앉아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 박상철. 그는 해벌쭉한 얼굴로 그 여자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그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오빠, 그 아줌마 간 진짜 괜찮은 거래? 찝찝하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줌마의 간. 그게 바로 제 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 한마디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유, 우리 현희 씨가 주는 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그 늙은 여편네 간이라 찝찝하긴 한데 어쩌겠어. 당신처럼 젊고 예쁜 사람 간을 받을 순 없잖아. 그 여편네, 이럴 때라도 쓸모가 있어야지. 안 그래? 저는 배를 움켜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꿰맨 수술 자국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숨 같은 간을 떼어준 남편이, 아니, 그 인간의 병실 문 앞에서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으신 것 같습니까?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내가 믿었던 가족에게서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위로해 주시면 더 힘이 나겠습니다. 세봄 인생,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강선재. 올해 나이 58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저더러 착하고 강하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착해서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해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병실 문 앞에서 저는 제 간과 함께 마음속에 있던 미련과 어리석음도 모두 떼어냈습니다. 어떻게 그 지옥 같던 38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을 맺으려 하는지, 제 썩어 문드러진 결혼 생활, 그 뿌리부터 오늘 여러분께 제 모든 것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38년의 결혼 생활은 딱 한마디로 축축하고 냄새나는 걸레 같았습니다. 남편 박상철. 그 인간은 우리 시대 초이기적인 남편의 표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중매였죠. 당시 박상철은 대기업 사원이었고 저는 작은 회사의 사무직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안. 하지만 결혼 전 단 한 번도 그 인간의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양복을 빼입고 나왔습니다. 여유 있고 부드러운 미소, 말투도 공손했고 손길까지 부드러웠습니다. 아, 어른들 말씀대로 저만 하면 꽤 괜찮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밤, 그 인간은 현관에서부터 양말과 겉옷을 허물처럼 벗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들을 보며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여보, 이거 옷들이 뭐예요? 뭐, 어쩌라고. 당신이 치우면 되지. 치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빨래 안 할 거야? 아,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불안함에 촉이 맞았다는 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 인간은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되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만 쥔 채 저를 마치 종 부리듯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물. 여보, 과일 없어? 여보, 저기 리모컨. 여보, 내 양말은? 여보, 내 셔츠 갖다 놔. 여보, 내 구두 닦았냐? 저는 그저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대로 다 맞춰주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섬겨야 한다고 어머니한테서 배웠으니까요. 답답하겠지만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공감 안 가는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 때는 참 가부장적이었지요. 그래도 이런 건 다른 집들도 다 이러고 살았다고 생각하고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슬슬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집 밖에 모르는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는 선반 위에 숨겨놓고 아무도 먹지 못하게 개수까지 세어가며 혼자만 먹었습니다. 이게 어린애같이 유치스럽다 생각해서 밖으로는 생각을 내비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속도 좁고 쫌생이 같다라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하루는 출출하길래 과자 하나를 먹었더니 그날 저녁 누가 자기가 아끼는 과자에 손을 댔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기가 막히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해서 다시는 남편의 간식 나부랑이 따위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집 밖에 모르니 저절로 다른 집이랑 비교가 되더군요. 임신했을 때 입덧이 심해 고생하고 있는 저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땡기는지 물어보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입덧이 심한 거야. 다른 집 마누라는 별일 없이 아이만 잘 낳았다고 하더만. 왜 이렇게 유난스러워? 뭐 먹고 싶은 거 있음. 사람 피곤하게 달달 볶지 말고 직접 사다 먹어. 아니면 엄마한테 좀 사다 달라 하던지. 나 요즘 회사 일로 바쁜 거 몰라? 아니, 난 그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잘 안 돼서 그러죠. 알겠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유 참, 사람 또 이상하게 만든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좀 부탁해 놓을게. 됐지? 남편은 짜증이 잔뜩 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곤 제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바가지를 긁어대서 힘들다는 둥, 요즘 일도 많은데 쉬고 싶어도 못 쉰다는 둥, 세상 온갖 투정을 저 때문이라고 쏟아붓더군요. 다음 날 바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선재야, 어제 상철이한테 들었다. 뭐가 그렇게 먹고 싶었냐? 뭐가 그렇게 별나게 먹고 싶길래 바쁜 애비한테 스트레스를 줬냐고. 아니, 슈퍼가 코앞인데 살살 나가서 네가 먹고 싶은 거 편하게 사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너도 참 애 가진 거 티내고 싶었냐? 너 혼자 임신했어. 에휴, 알았어. CM이인 내가 직접 사다 주마. 나중에 뒷말이나 하지 마라. 알았냐? 이때는 정말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시어머니가 미웠습니다. 나는 별난 사람이고 예민하니 다 내가 잘못한 탓이니 다시는 말도 섞기 싫다고 대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꼬물거리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빨리 좋은 생각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집들은 외식도 함께하고 직장에서 회식하다가 맛있는 음식 보면 마누라 생각도 난다고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오히려 맛있는 음식을 보면 혼자 조용히 먹고 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런 일들을 나열을 하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괜히 나까지 같이 싸잡아서 유치한 것 같아 그냥 아이의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니 참고 맞춘다고 생각하더라도 시댁 식구들은요. 맞습니다. 시집은 더 했습니다. 시려어머니 최인숙,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인 사람이 아니라 일손으로 보셨습니다. 결혼 첫해 설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동태전, 고기전, 버섯전.
손등에 기름이 온통 튀어 퉁퉁 부었습니다. 온몸에는 음식 냄새가 가득 배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 선재야. 저는 다 부쳤니? 떡국은? 나물은? 아이고, 넌 뭐 이렇게 손이 느려. 우리 미란이가 시집가면 얼마나 고생하려고. 오늘 안에 차례는 지내는 거 맞냐? 너희 집에선 살림도 제대로 안 가르쳤니? 답답하다. 답답해. 시누이 박미란. 그녀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집안에서는 공주였습니다. 명절에도 그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상을 차리는 동안 그녀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나 물 좀 갖다 줘. 목말라 죽겠네. 손톱이 이래서 내가 꼼짝을 못해요. 언니가 수고 좀 하세요. 저는 묵묵히 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그게 현모양처의 본복이라고 배웠다는 게 맞겠습니다. 시부모와 시누이는 거의 저희 집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주 대놓고 밥상 차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매 끼니마다 구첩반상에 같은 메뉴가 밥상에 올라오면 그날은 하루 종일 온 집안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제 방에 들어와 옷장을 뒤져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지, 친구 만나러 갈 때 입을 옷은 없는지 호시탐탐 기회를 보다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가져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말 욕지기가 목구멍을 차고 올랐고 혈압이 수십 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욕먹이게 하고 싶지 않아 참고 참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아들 민혁이를 낳았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24시간을 진통에 시달리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배를 가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 인간은 새벽 2시에 술이 머리꼭지까지 취해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누라, 서방님 오셨다. 오늘 접대한다고 너무 힘들었어. 라면 끓여줘. 배고파 죽겠어. 저는 배의 상처를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 아직 몸도 덜 풀었는데 좀 일찍 오면 안 돼요? 뭐? 이 마누라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애는 혼자만 낳았어. 아들 낳아준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벌써 유세질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됐어. 라면 하나 끓여달라고 했다. 이거 민망하네. 민망해. 내일부턴 아예 밥 먹고 들어올게. 됐냐?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눈물이 라면 국물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민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인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애 좀 조용히 시켜. 나 내일 출근해야 한다고. 아씨, 빨리 라면 끓이고 애 좀 어떻게 해봐. 저는 젖을 물리면서 라면을 끓이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쩝쩝거리면서 라면을 순식간에 먹더니 지가 먹던 그릇 하나 설거지통에 담가놓지도 않고 그대로 코를 골며 잠을 자더군요. 그리고 그날이 기억나네요. 30살에 제가 처음으로 이혼 서류를 품에 안고 법원으로 달려가던 날. 그날은 몸살 기운으로 오한이 오고 너무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렇다고 밥을 대신 해줄 사람도 없고 별로 기대도 없던 터라 혼자 힘들게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어김없이 정확한 시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등장했지요. 대충 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았을 저를 보고도 투명인간 보듯 식탁에 앉아 당연한 듯 밥을 먹는 모습을 보자니 서러움이 복받치고 눈물이 나왔지만 티내지 않으려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국을 한 숟갈 뜨더니 탁 하고 숟가락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새언니, 이거 걸레밥 물이야. 국이 왜 이래요? 눈 감고 끓여도 이것보단 낫겠네. 아씨 맛없어.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죠. 아니 얘야.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가족들 입맛 하나 못 맞추냐? 음식이 하기 싫은 거냐? 식사 몇 번 얻어먹으니까 이제 사람 무시하냐? 응. 우리 미란이 어렵게 낳아서 아들 못지않게 귀하게 키웠어. 이제 곧 좋은 짝 만나서 시집가면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잘해주면 안 되냐? 어째? 마음 씀씀이 하고는. 에휴, 서럽다 서러워. 아들 못지않게 귀하게 키웠다고요? 그럼 저는 뭔가요? 저는 남의 집에서 막 굴려도 되는 종이었습니까? 이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3시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진동하며 방문을 발로 뻥 찼습니다. 야, 마누라. 서방이 들어왔으면 얼굴이라도 비춰야 할 것 아냐. 아주 잠을 쳐자라 쳐자. 그 순간 무언가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쌌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갓 돌이 지난 딸 지연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4살 배기 민혁이가 잠이 깨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 아빠한테 혼나. 엄마 가지 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작은 손을 보며 저는 제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제 첫 번째 탈출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저 내 새끼들, 아들 민혁이와 딸 지연이만 바라보며 썩어 문드러지는 제 삶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아이들은 자랐고 저는 늙어갔습니다. 그 인간은 대기업 부장까지 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멀끔한 신사행세를 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여전히 폭군이었습니다. 제 몸은 병들어갔습니다. 만성위염, 불면증, 우울증. 하지만 참았습니다. 착하고 강한 강선재니까요. 그러다 그 인간이 정년퇴직을 몇 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으악, 크읍.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입으로 시빨간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그 인간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네, 얼마나 심각한가요? 간경화 말기입니다. 이미 간암으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대로라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유일한 방법은 간 20분입니다. 의사의 냉정한 선고에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다음 날 가족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박미란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은 환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식하면 산다는 거지. 그럼 누가 해야 하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내가 아니길 바라는 게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엄마, 설마 나보고 하라는 거야? 나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나왔어. 나까지 죽일 일 있어. 그리고 나 다음 달에 해외여행 가기로 했다고. 박미란이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그리고 나는 늙어서 간이 다 쪼그라들었단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어. 그들은 마치 홈쇼핑에서 물건 반품 사유를 대듯 자신들의 간을 지킬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박상철이라는 인간을 만들어낸 그 이기적인 유전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나는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저 강선재에게로 향했습니다. 새언니는 평생 운동도 하고 건강하잖아. 그렇죠? 새언니가 오빠 살려야지. 우리 오빠 잘못되면 퇴직금도 못하고 저 세상 가게 생겼단 말이죠. 언니 남편이잖아요. 저는 그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38년 동안 저를 착취하고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 장기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싫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단호한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싫다고요? 새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오빠 죽어가는 거 안 보여. 보입니다. 하지만 제 간은 제 겁니다. 어머님 간이 어머님 것이고 아가씨 간이 아가씨 것이듯이요. 와, 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사람 죽는다니까 이제 모른 척해.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욕설이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 큰 아들 민혁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게 두실 거예요? 민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원망스럽습니다. 엄마한테 평생 못되게 구신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입니다. 어머니, 제발 저도 검사 받겠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 목숨줄. 하지만 아들의 간을 떼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 지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병실에 왔는데 아빠가 엄마만 찾아. 잘못했대. 엄마, 나 무서워. 아빠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 정말 끝까지 저 인간은 지밖에 모르는구나. 그리고 결국 검사를 받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제 간은 그 인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인, 정말 운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수술 성공률도 95% 이상입니다. 운이 좋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또 왜 하필이면 간을 줄 수 있는 내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어려울 결정인데 밉고 원망스러운 사람은 너무 한 번에 딱 맞네요. 헛헛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을 아비의 간을 구하지 못한 불효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의무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손으로 넘기고 싶었습니다. 살려줬으니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라. 이것이 제 계산이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 몸은 불덩이였습니다. 배에는 거대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늑골 바로 아래부터 배꼽 옆까지 가로로 쫙 그어진 칼자국. 마치 누군가 제 배를 갈라 무언가를 꺼내간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 간의 60%가 그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독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상철의 수술도 잘 끝났다고요. 그는 이틀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병실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간을 되찾은 아들이자 오빠 곁에 붙어 있겠죠. 중환자실의 공기는 겨울바다만큼 차갑고 시렸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조차 흘러내리지도 못하고 얼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딸 지연이가 번갈아 가며 저를 간호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아파? 그럼. 엄마는 괜찮아. 스스로에게 다시 그 지긋지긋한 주문을 걸었습니다. 강선재, 넌 강하니까 괜찮아. 수술 후 닷새째, 저는 링거를 끌고 복도 재활에 나섰습니다. 칼로 배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참으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길이 그 인간의 병실, 특실 1507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살려놨으니 얼굴은 봐야지.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교태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어머, 오빠. 이거 먹어야 빨리 낫지. 자기 이거 안 먹으면 나 삐칠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화장이 짙은 여자가 남편의 침대에 걸터앉아 그에게 죽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박상철은 해벌쭉한 얼굴로 그 여자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그때 그 여자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근데 오빠, 그 아줌마 간 진짜 괜찮은 거래? 찝찝하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뭐라고 대답할지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남은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유, 우리 현희 씨가 주는 죽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그 늙은 여편네 간이라 찝찝하긴 한데 어쩌겠어. 당신처럼 젊고 예쁜 사람 간을 받을 순 없잖아. 그 여편네, 이럴 때라도 쓸모가 있어야지. 안 그래? 저는 한 발짝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나는 저 인간에게 간을 준 사람. 당신은 누구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찝찝해. 당신은 저 인간에게 뭘 줬지? 나연이라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 파악이 끝난 박상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긴 환자 병실이야. 환자, 그는 환자였습니다. 제 간을 이식받은.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끄끄거리며 웃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환자지. 내 간을 품은 환자. 나연희 씨라고 했나요? 네. 당신, 저 인간 얼마나 만났어요? 내 남편 퇴직금 노리고 다 늙은 남자 만나는 거 모를 줄 알아? 나연희의 눈이 토끼처럼 커졌습니다. 박상철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서 나가. 박상철, 이 쓰레기야. 나 안 미쳤어.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저는 병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혁아, 엄마야. 지금 당장 지연이랑 네가 안다는 변호사, 제일 독한 사람으로 데리고 아빠 병실로 와. 엄마, 무슨 일이야? 와서 봐.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 주신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나연이에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어차피 경찰서에서 볼 얼굴인데 미리 인사나 나누지. 아니면 이 병원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한번 개망신 당하던지.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사람 하나 죽어나가는 거 다 뒤집어 써보던지. 잠시 후 병실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혁이와 지연이 그리고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시어머니와 시누이 박미란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선재 너 지금 내 아들 병실에서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그때 제 딸 지연이가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오늘 우리 엄마가 아니라 제가 할 말 있으니까요. 시누이 박미란이 내연녀 나연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넌 또 뭐야? 넌 왜 여기 있어? 나연이는 박미란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 두 사람 아는 사이였습니다. 박미란이 오빠의 내연녀를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민혁이가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정년 퇴직금 2억 원을 일시불로 수령해 그 돈으로 내연녀 나연이의 오피스텔 전세를 구해주고 남은 돈은 시누이 박미란 통장으로 숨겨두었던 겁니다. 그들은 제가 간 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동안 그 퇴직금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젊은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던 겁니다. 제 간을 받아서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상철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재산 은닉입니다.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 이혼. 이 미친년이 간 이식해줬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가 감히 내 아들을 버려? 제가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버리는 게 아닙니다.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뭐라고? 평생 썩은 내 나는 쓰레기 옆에서 살았습니다. 이젠 지긋지긋해서요. 아, 그리고 어머님과 아가씨도 고소할 겁니다. 공범이잖아요.
신우이 박미란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상철이 저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선재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 여자는 그냥 잠깐 만난 거야. 내가 다 돌려놓을게. 응, 당신 없으면 나 죽어. 내 몸에 당신 간이 있잖아.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상철 씨, 당신은 당신 목숨 값으로 내게서 도망칠 기회를 줬어. 내 간 소중히 다뤄. 평생 빚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고 살아. 앞으로 그 빚, 이자까지 쳐서 당신 남은 인생 전부로 갚게 할 테니까. 저는 변호사와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박상철의 절규, 그리고 나연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지옥의 아리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퇴원하자마자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배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나연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산 은닉에 대한 고소, 신우이 박미란의 방조 혐의까지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상철은 제 간을 받아 살아났지만 그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그가 숨겨둔 모든 것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 나연이에게 해준 오피스텔까지 모두 제 몫이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연이는 상간녀 소송으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이혼 소송은 제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박상철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그가 숨겨둔 모든 것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내연녀 나연이는 상간녀 소송으로 받은 빚과 병약하고 돈 없는 늙은 남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월세방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공범으로 처벌받진 않았지만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아들 민혁이와 딸 지연이의 연까지 끊겼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제 배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지만 이젠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흉터를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니까요. 얼마 전 아들 민혁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인사드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야. 저는 며느리가 될 그 젊은 여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구가 되고 싶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딸 지연이는 제 이름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주었습니다. 선재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카페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박힌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59살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사업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커피를 내려드리며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강선재. 올해 59. 저는 오늘 제 간을 떼어준 그날보다 훨씬 더 가벼운 몸으로 마침내 제 이름 석자로 숨을 쉽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착하고 강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갉아먹으며 견디고 계신 분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새 출발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 강선재의 새 출발을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로운 생각을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봄인생 시니어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